이게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제일 동쪽이야, 그지? 제일 동쪽 바다야 이게. 근데 지금 아마 거진한데 여기 한번 지나고 있을 거야. 거진. 어린 손자와 함께 전방을 찾은 김성욱 씨. 제일 동쪽에. 오늘은 이곳에서 옛 동지들을 만나기로 한 날이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마지막 땅, 민통선 이북 지역. 곳곳에서 전쟁의 상처를 찾아볼 수 있다. 46년 전 그날, 그들은 모두 이곳에 있었다. 멀리 일본에서 현해탄을 건너 고국의 불타는 전장에 뛰어들었던 제1학도의용군. 그들이 46년 만에 옛 전장을 다시 찾은 것이다. 금강산 준비가 됐나? 이 중대가 와가지고 내가 제일 선발대를 해서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 모두 흥분되고 또 약간은 긴장된 모습. 멀리 바라다 보이는 산등성이 저 너머 역사 저편엔 오랫동안 그들만이 간직해온 이야기들이 묻혀 있다. 제1학도의용군. 그들이 산등성이 너머에 두고 왔던 그들만의 비망록은 과연 어떤 것일까? 많이 변해가지고 많이 변해서 전혀 새로운 건물들이 서울의 인사동 거리. 백발이 송성한 세 노인이 벌써 1시간째 이 길목을 서성거리고 있다. 노인한테 확인했어. 한번 실었고 우리가 요리 나가고 시장으로 요리 들어가고 낙원 시장. 그러면 조금만 했지. 그들이 찾고 있는 곳은 제1학도의용군이 서울에 임시로 마련했던 보금자리. 집터만 들어오고 그러면요. 나와서는 돌지도 못했죠. 여기는 못 나갔어. 요게 민주당 사이트인데. 요게 이제 이 골목이 들어가는 골목인데 여기 우리가 여기 섰는 이쪽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현관이고 여기가 우리 사무실이고 이쪽으로 주차장이 있었는데 계약집으로. 제1본 한교 학도의용군 본부라고 해가지고 교포라는 뜻입니다. 한교가. 그렇죠. 교포죠. 스튜던트 볼런티어 프롬 재팬 핵고르서 해가 제1번 한교학도의용군 본부. 회장이 한 사람만 전쟁이 끝난 뒤 그들이 인사동에 임시로 마련했던 보금자리다. 그러나 세월은 옛 흔적을 말끔히 지워버렸고 여기서 아픔을 함께 나누던 동지들도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났다. 그동안에 사무총장과 총무장은 그동안에 그 원고 스물이 채 안 돼 고국 땅을 밟았던 이들의 현재 평균 연령은 73.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뜨는 왜 했을까 그 당시? 이들이 서둘러 그들만의 이야기를 책으로 편찬하려 한 것도 그들의 머리 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내려앉은 세월, 바로 그 때문이었다. 진로서에 이것도 한 가지 뭐 기념적인 가치는 있구만. 나머지는 뭐 이거 미군들하고 같이 찍은 거니까 이게 뭐 참여사에 비할 만한 가치요. 일본에서 함께 참전한 동지회 회원들이 개인의 추억으로 고이 간직해온 빛바랜 앨범과 그 속에 꽂힌 사진 한 장 한 장. 그 기억의 파편들을 하나 둘씩 맞춰가면서 그들은 그들만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고 있다. 무엇이 책 대신 총을 메고 앞다퉈 전쟁터에 뛰어들었던 48년 전 바로 그때를 되돌아보게 하는가. 그때 그들은 20살 전후의 앳된 학생들이었다.
한반도를 가르는 비극의 포성이 울렸다. 당시 일본에 있던 제1동포들은 신문 호외를 통해 고국의 비보를 접하게 됐다. 북한의 갑작스런 남침과 이미 서울이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호해였다. 호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무심코 그 호해를 주워보고 바로 우리 조국에 전쟁이 터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호해를 들고 김영주 공사한테 달려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김영주 공사가 식사를 중단하고 동경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에 전화를 거니까 이미 대판 미 8군 비행장에 비행기를 대기해놨으니까 빨리 타고 동경으로 공사는 오라. 그래서 공사님은 올라가고 그때부터 그날 저녁부터 우리들은 간부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조국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문풍을 많이 걷어가지고 우리 장병들한테 보내주자. 또 우리 스스로 우영군도 조직하자.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조국에 가서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싸우자. 취재진이 한국 전쟁 당시 기자로 활동했던 한 일본인으로부터 긴급 입수한 필름에는 당시 일본에 있던 고국 동포들의 정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 고국에서의 전쟁 소식을 접한 대한민국 고려민단 본부에서는 27일, 30일에 걸쳐서 대규모 연석회의를 가졌고 그 결과 국군 장병과 피난민에게 보낼 위문품과 성금 모금 운동을 벌인다. 4개월간 모금된 성금은 93만 엔. 이 밖에 일본 적십자로부터 3천만 엔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받아 한국에 수송했다. 그러나 멀리서 고국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민단에서는 자원병 지도본부를 설치하고 직접 구국 전선에 뛰어들 의용군을 모집한다. 도쿄와 오사카, 큐슈 지역에서 15개 학교의 학생들 1000여 명이 모여들었고 이 중 제1차로 선발된 79명은 1950년 9월 11일 첫 출정식을 갖는다. 그래 쭉 매일 이제 잠도 못 자고 여기만 신경 쓰이는 거죠, 조국에. 그러던 찰나에 저희 고향에 군청하고 초등학교 같이 붙었는데 그게 폭격을 당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못 견디겠더구만. 나는 아주 공부를 해야 된다고. 부모님 마음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때 또 젊은 흙이로 우리 같은 동창 내 친구들이 간다 하는데 그 우리 나올 적에 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이들이 배속된 부대는 당시 일본에 있던 메가다 사령부 산하의 미 제1기병사단과 미 제3사단이었다. 신체 검사와 소정의 테스트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발된 인원은 총 641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5차례에 걸쳐 고국의 전투 현장에 투입되는데 그중 제1진이 1950년 9월 13일 드디어 첫 출전 명령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최종 우리 1차가 학생 그룹 1차가 79명이 아사카와 이 제1기갑사단에 입대해가지고 한 일주일간 훈련을 받고 어느 날 갑자기 추력이 올라탔는데 요코하마로 갔습니다. 항해. 요코하마에서 군항을 탔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비밀이니까. 여기 와보니까 가까이 와보니까 인천이더라고. 하룻밤 자고 아마 우리가 왔을 거예요. 1950년 9월 15일 오전 6시 30분 유엔군의 집중적인 함포 사격으로 고요했던 인천 앞바다는 곧 화염과 포염에 휩싸였다. 한국 전쟁 사상 최고의 작전으로 평가받는 인천 상륙작전. 미 제1기병사단에서 훈련을 받고 제1진으로 출전한 제1학도의용군 79명도 바로 이 역사적인 전투에 참가했다. 우리는 하선 명령을 받고 술사다리를 타고 50명 단위
40명 단위로 상륙 추정에 타고 상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륙한 자리가 바로 이 올림푸스 호텔 앞에 백사장이었습니다. 그 백사장에 올라와서 보니까 인문이 수없이 죽어 있었고 그 시체를 우리가 끌어묻었습니다. 끌어묻고 개인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지금까지 이런 데가 갯벌이 아주 모래사장이었습니다. 그 우리가 발목까지 물에 잠길 때 이제 상륙을 했는데 쭉 이제 갯벌에 올라와 보니까 뭐 인천 시내 이 근반 전부 폐허가 되어가지고 사람도 별로 없는 상태였습니다. 작전이 시작된 지 24시간 만에 유엔군은 인천 시가지를 점령했다. 작전 과정에서 북한군은 1,400여 명의 사상자를 냈고 유엔군은 195명의 사상자를 냈을 뿐이었다. 당초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 가능성은 1000분의 1의 확률로 점쳐졌었다. 미군 지도부에서조차 반대했던 작전을 성공시키고 메가더는 자신만만하게 인천에 입성했다.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던 그날 아침, 메가더 장군은 일본에서 이미 영웅이 돼 있었다. 불리했던 전세를 역전시킨 메가더 장군의 승전보를 접한 제1동포들은 이에 크게 고무됐고 또 한 차례 구국 전선에 뛰어들게 된다. 신문 한 구석을 아까 보던 신문을 이래 다시 들고 보니까 한 구석에 조그맣게 이렇게 기사가 나 있었어요. 제1학도의용군을 모집한다. 그래서 그냥 그걸 보고서는 바로 그냥 결심을 했습니다. 뭐 평소에는 뭐 별로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뭐 별로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신문을 보고서는 그냥 아이고 나도 나가야 되겠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태로운데 내가 다 대한민국의 피를 타고 난 사람인데 출정 강대윤 군이라고 해서 이게 일본말로 가와구치 히로시라고 하는데 병원 원장입니다. 당시 일본의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강대윤 씨. 그는 병원의 동료와 환자, 일본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적어놓은 태극기를 품에 안고 같은 해 9월 25일 제2진으로 출정했다. 제1진이 유엔군과 더불어 인천에 상륙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25일 제2진, 27일 제3진이 인천에 추가 상륙하여 1, 2, 3진 총 321명은 미 제7사단에 배송, 한국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인천항. 이곳에서 그들은 조국을 처음 보았다. 야영을 하고 그다음에 불타는 조국. 첫 참전에서의 첫 승리. 인천 앞바다를 볼 때마다 이들은 고국당의 첫 발을 디디던 그날의 착잡한 심정으로 돌아간다. 저쪽쯤 되는데 여기가 저기가 부두가 있니? 여기 조금 그게 505인데 저게 바로 앞이야. 그때 여기서 지금 철조망 있었다. 이쪽에는 일정 때 목도 건물 세월은 그날의 흔적을 말끔히 씻어냈다. 다만 인천 앞바다를 묵묵히 주시하고 있는 메가더 동상만이 그날의 감격을 일깨워줄 뿐이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하는 게 이 양반 얘기거든요. 그러죠. 올드 솔주스 네벌 다이. 아따 영어도 잘하시네. 네. 그야 뭐 노병은 죽지 않는다 하는 말은 뭐 유명한 말 아니요. 그 말이 유명하고 그것도 자기가 그 많이 인용됐잖아. 해임되고 미국에 돌아 의회에서 많이 연설할 때 그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요. 국회 가서 이제 인용했죠. 네. Just spread away. 국회에 가서도 노병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1950년 11월 24일 메가더는 중국과 국경인 눈 덮인 압록강 일대를 시찰한다. 시찰을 끝낸 메가더는 연말까지 전쟁을 끝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때 일본 큐슈 지방에서 자원 입대한 제1학도의영군 제4오진 50여 명 역시 미제 3사단과 국군 3사단에 배속되어 이미 압록강 국경지대에 도착해 있었다. 이들은 또 다른 전쟁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추위였다. 압록강 일대까지 북진해 있던 유엔군과 국군은 중공군이 한국 전쟁에 개입하면서 전세는 다시 역전되고 만다. 그리고 함군으로 해서 전진 쪽으로 갔다가 삼수 갑산 쪽으로 아유 거기는 뭐 한 50리가의 집 하나 있을까 말까요. 거기서 이제 포진을 하고 있는데 미군들이 엄청나게 후퇴를 하더구만요. 후퇴를 하는데 중국이 들어왔어. 예, 그래 중공군하고 그날 저녁에 하여튼 막 격전이 벌어졌어요. 되게 싸웠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옆에서 신병 교육 받아는 사람 같은 미군 놈이 전우들이 우리 이러면서는 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뭐지리 뭐 죽은 사람 꼭 멘트 시대거든요. 야 이거 야단났구나 말이야. 그런데 그 눈이 섬에다 대니까 폭격을 해도요 폭발 안 해요. 아만 포로 때리도 뭐 그냥 눈에 속에다 들어가면 폭발 하는데요. 당시 압록강 국경지대를 지키고 있던 동부전선의 미제 7사단에는 제1학도의영군 120명이 배속돼 있었다. 중공군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이 중 80여 명은 군번도 이름도 없이 산화하고 만다. 표절했던 중공군하고 싸울 때 그 해산진 전투, 장진호 전투에서 희생된 사람입니다. 그럼 미국 군번도 없지, 우리 한국군 군번도 없지, 군인도 아니요, 군속도 아니요, 이런 신분으로 미군의 팽대에 가서 전쟁을 하다가 죽고 다쳤기 때문에 그 다친 사람들은 부사일생으로 살아나온 사람이 있지만은 거기서 부상당해가지고 동사하고 죽은 사람들은 생사 확인을 미국 측에서도 못하고 우리 측에서도 못했습니다. 압록강 전선에서 장진호, 부전호까지 밀려난 유엔군은 중공군에게 육로까지 차단당하자 흥남에서 다시 대대적인 철수를 해야 했다. 그러나 군인들은 피난민들을 그대로 버려둘 수 없었고 11만 명의 피난민과 군병력 10만이 흥남부두에서 대대적인 해상 철수 작전을 벌인다. 저희들이 제일 저기 마지막 배로 다 화물선을 탔는데 그 밑사람이 달아나가면 미군하고 다 합해갖고 한 2만 5천 명가량 탔어요. 배에. 그래갖고 크리스마스 날이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아직에 밥 먹으러 가면 저기 아직 식사가 1시에 끝나요. 그래 1시부터 또 저녁 식사를 시작하면 저녁 12시까지 끝나. 그래갖고 저희들은 저기 부산에 이제 부대를 했거든. 남아하는 피난민들은 그래도 언젠가 고향에 다시 돌아오리라 믿었다. 그러나 38선은 다시 무너졌고 수도 서울은 또다시 적의 위협에 놓이게 된다. 서울 시민들은 두 번째로 한강을 건너게 된다. 이때 작전상 일본으로 후퇴한 미군을 따라 뜻하지 않게 일본으로 되돌아간 제1학도의영군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조국 전선에 남아있기를 원했던 38명의 제1학도의영군은 초급 장교를 배출하던 육군 종합학교 제22기로 입교해서 51년 3월 10일 드디어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군번과 계급장을 받게 된다. 우리 스스로가 국방부에 가서 이제 교습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군으로 다시 지원 입대를 했습니다. 그 종합학교를 이제 마치고 인관식을 하는데 참 눈물이 나오대요. 국내에 있는 동기생들은 전부 친척들이 와서 참 계급장도 달아주고 축하를 해주는데 우리는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장기라고 둘이 나왔거든요. 그 장기라고 같이 인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급장을 달아야 되겠는데 제가 먼저 우리 장질 계급장을 연필을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또 장질이 제 계급장을 달아줬습니다. 군번과 계급장을 달고 국군의 신분으로 다시 전선에 배치받게 된 38명의 제1학도의영군. 그들은 조국의 군인으로서 참가한 첫 전투에서 올릴 승리감에 들떠 있었다.
그들이 참가한 첫 전투는 휴전선 부근의 고지 전투로 당시 혈전을 벌이던 대표적인 격전지들이었다. 논으로 돼서 농장민들이 농사를 짓겠지만 옛날에 굉장히 한국 전쟁 사상 가장 치열한 접전지로 기록되는 백마고지. 이걸 뺏기면 여기 완전히 감대당해가지고 서울까지 보급로가 차다있는데 중부전선. 그럼 장병들이 전부 전투를 못하고 병사 아니면 투항해야. 그래서 여 철의 삼각지가 그래 절대적으로 중요해. 원래 저기 중거군이 38군이 공격하지. 철의 삼각지대를 사수하기 위해선 철원에서 금화까지 있는 해발 395m의 백마고지를 적에게 뺏기지 않아야 했고 겨우 1km를 사이에 두고 백마고지를 사수하기 위한 양측의 접전은 열흘간 계속됐다. 날만 4시쯤 다시 공격해 올라가. 서로 야단을 쳐. 낮엔 물론 우리가 잡는 거고. 밤 10시, 11시 이건 또 후퇴하고. 참 처참해. 입대해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전부 와서 군인이라고 전쟁을 했으니까 야간 전투를 못했다고. 그 야간 전투를 못한 게 우리의 최악점이었어 그때. 바로 저희들은 야간 전투를 잘했고. 그래 그때 저기 사병들은 이제 새벽에 전투해가지고 딱 뺏어 놓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비행기가 하니까 어머해주니까 이제 적이 공격 못한다. 처음에 시초가 그렇게 된 거야. 전쟁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 저 너머의 백마고지는 그저 평화로운 논과 밭일 뿐. 그러나 그들이 저산 어디선가 경험한 얘기들은 단순히 흘려들을 만한 무용담만은 아니다. 수류탄 한 배나 있으면 지금 막 와샤 무조건 막 기어오는 거예요. 근데 기어오면 그러면 아주 되게 첫 뿌리만 나중에는 안 달거든요. 거기에 좀 후퇴하기는 뭐 하면 죽자 사자 모르고 막 달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중공군은 대부분에 되게 쳐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만 그 무슨 사단이다 그만 그벌레가 공격 안 해와요. 백마고지에서의 고지쟁탈전은 열흘간 계속됐고 주인이 바뀌기만도 24차례나 거듭됐다. 열흘간 양측에서 쏜 포탄만도 30여만 발에 달해 전쟁이 끝난 후의 백마고지는 양측에서 쏜 탄피로 무릎을 채울 정도였다. 전쟁은 이미 끝이 났다. 그러나 완전히 잊어도 좋을 정도로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잊을 수 없는 상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지금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살아나온 이들은 어느새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서 쓸쓸한 옛 전우의 무덤을 찾았다. 이 동지도 살아가 있으지만 70대실 거야. 그치? 이제 우리 일본에서 같이 나온 이 전우들은 누구든지 한 삶이라도 살아가면은 우리 고향에 가서 우리 부모한테 내가 용감하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싸워서 죽어노라고 좀 그 말 한마디 꼭 전해달라. 그러니까 누가 다 우리는 죽을 각오로 그때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런 약속을 했는데, 아유, 전투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전진을 하게 되는데, 누가 보니까, 저거 솔나무 위에 군인이 하나 걸쳐 죽어가 있는데, 저게 이왕공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군대는 명령이 좋고 명령에 살아야 되고 뭐 어디까지나 우리는 전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솔나무에 걸쳐 있은 이 전우를 시체를 묻어주지도 못한 것이 참 지금까지도 후회스럽고. 이 전우가 중학교 5학년 때 19살에 나왔어요. 일본에 누이 동생을 단 둘이 살다가 히마네경에서 그러다가 죽었는데 아직도 누이 동생을 못 찾았고 이 사람은 이제 연금이 전부 지금 그냥 공중에 떠 있습니다 지금.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간직한 채 현재 국립현충원 11묘역에는 제1학도의원군 52위가 잠들어 있다. 제1학도의원군은 모두 육군으로 싸웠지만 유일하게 공군에 입대한 의용군도 있었다. 여기 있네. 묵념이나 올려가자고. 묵념. 고 박두원 공군 대위. 제일 외로울 거야 혼자. 외롭죠. 우리가 이게 입대해 가지고서는 각 지방에서 모여 가지고서는 하니까 뭐 이름도 제대로 기억 못 했어요. 예. 박두원 대위는 이 박해일 동지하고 구주에서 같이 나오셨는데 현지에 와가지고 자기가 이런 기술이 있다 해서 단독으로 공군본부를 찾아갔는지 어디를 육본으로 찾아갔는지 해가지고 공군에 배속돼서 6.25 때 호주기라고 그랬지 일반적으로 프로펠러 비행기 뭐 약식 명칭은 B-50인가 뭐 B-51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걸로 무스탕 아니 무스탕. 무스탕 전투기. 제1학도의원군 동지들과 제4진으로 부산에 상륙한 박두원 대위는 유일하게 공군 제10 전투비행단에 배속되어 미 주력 전투기였던 F-51 무스탕을 탔다. 92회에 걸친 출격에서 그는 적의 보급 수송로를 파괴하고 육군의 지상 공격을 지원했다. 그러나 52년 8월 2일 오전 8시 적의 보급품 창고를 폭파하기 위해 출격했던 박 대위는 강원도 양양 상공에서 폭탄이 터져 공중 산화하고 만다. 박 대위가 아마 89년인가 88에 출격했을 겁니다. 그때 저더러 이제 출격 나가면서 저는 그날 출격 안 했죠. 출격 나가면서 나더러 이제 백회 출격이 눈앞에 왔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같은 날 출격하면 어떠냐. 그래서 그 좋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 98에 출격하거든 잠깐 기다려라. 내가 곧 98회까지 갈 때 그러고서 98에서부터 이제 100회까지 같이 출격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나가가지고서 이제 동해상공에서 이제 그 비행기에 달았던 폭탄이 잘못돼가지고 장렬하게 전사하게 됐는데 그게 저한테 대해서는 그 마지막 유언이나 마찬가지죠. 100회 출격 기록. 그 영광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간 전우를 위해 동료들은 그의 영정을 들고 100회 출격에 나갔다. 그의 유언대로 영정으로 남아 100회 출격 기록을 세워준 것이다. 청주에 있는 공군 박물관. 공군의 최초의 미국 앞에서 오던 비행기죠, 저게. 저거 몇 대 가지고 있었다가 이 훈련 조종사 양성하던 중에 6.25가 난 거죠. 6.25 나가지고서 공군 박물관 전시실에는 전투기 조종사로 한국 전쟁에 참전한 박두원 대위를 영웅으로 기리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진 동료들의 노력이 컸다.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존재됐다 하는 그 자체가 정말 제1교포로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박두원 대위. 그에게 병역의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대한민국의 아들로서 구국 전선에 뛰어들었고 영광스런 죽음을 택했다.
공군사관학교 입구에는 당시 박두원 대위가 탔던 동종의 전투기가 전시돼 있다. F-51, 일명 무스탕이라 불렸던 이 전투기다. 이게 조종하기가 힘들어요. 털구자하게 세워서. 이 로켓 이었으면 장착하게 되는데 하나씩 떼놨네 지만 빨간 거. 하면서 내 축구이 뭐이 나면 이제 폭탄나는 거예요. 500파운드 둘 그러니까 옆에 좌우에 기관포가 세면서 6문. 그러니까 이 조그만 놈이 그 많은 화력을 가지고 날아가서 이제 대체로 맨 처음에 폭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로켓도 쏘고 그 다음에 기관포 쏘고 이 순서가 있어요. 이거 짚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 아이고 이제 힘들다. 네. 그럼 이 캐노피는 정비사 기장들이 이거 다 일어나요. 일어나면 여기 올라타지. 보고서. 여기서 여기 엔진이야 이게 엔진. 그죠? 당시로선 꿈만 같았던 전투기 무스탕. 그 앞에서 전우는 운명을 달리했고 그는 지금 이곳 국립현충원 묘역에 잠들어 있다. 가끔씩 동료나 어린 참배객들이 이곳을 찾을 뿐 이 묘역에선 가족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부모가 찾아온 사람 딱 한 사람 있었는데 그분들도 이제 돌아가셨고 뭐 우리가 70대 됐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계실 리가 만무하고 또 동생이나 친척이 없는 사람들 여기에 있는 사람 다 연고가 없습니다. 참전해가지고 16년 8일 만에 내가 일본어 형제를 만나러 갔어요. 그때는 참 일본 가기도 힘들대요. 안 보내줘요. 그게 이제 한스러웠었고 형제가 지금 여섯 명 일본에 살고 있어요. 내가 혼자만 이게 애돌백인데 결국은 이것이 내 하나로 해서 완전히 이상 가족이 됐다 하는 거. 이게 참 내가 생각할 때 참 한스러워요. 원산 이원에 상륙한 사람들. 국립현충원 위패봉안관. 135명의 제1학도의용군 사망자 가운데 83위가 바로 이곳에 위패만 모셔져 있다. 93년도 이거 갖다 올린 거예요. 그리고 94년 10월 15일 날 위령절 지냈지. 이게 딱 한 번뿐이야.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어요. 딱 위령절 한 번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미 3사단에 편입돼가지고 원산 이원 상륙작전에 가가지고 해산진, 장진호 이 전투 때 중공군한테 포위돼가지고 그때 미군이 전멸하다시피 했잖아요. 149때 전에. 그때 당한 사람들이라. 죽음으로써 조국을 그리고 자유를 지켜냈던 영광스런 이름들. 우리나라 군번도 없고. 이들은 그러니까 동지들의 가슴 속에서 조국의 이름 아래서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이북에 열심히 아이고 이북에서 뭐 선전하고 야 굉장했을 텐데. 그렇지. 이 사람들이 있다가 이북에서 선전하고 야단이니. 1953년 7월 27일 전쟁 3년여 만에 휴전이 성립된다. 끝까지 휴전을 반대했던 남한 대표의 서명만이 빠진 상태에서 휴전 협정은 조인됐다. 곧 휴전선이 한반도를 가르고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남북 각 2km 이내에는 비무장지대가 설치됐다. 전선에는 포성이 멎었고 미군들은 미군대로 전쟁 포로들은 포로들대로 귀국길에 오른다. 그러나 제1학도의용군들은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52년 5월) 미 일 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체결로 주권을 회복하게 된 일본 정부는 메가더 사령부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제1학도의용군의 재입국을 거부했다. is that I'm happy that we are here.
1951년 구하조약에 의해서 일본이 주권국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서 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우리 허가 없이 나갔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에 재입고 가려면 여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게 가지 못하게 됐으니 그때 우리들의 심정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팔이 묶인 제1학도의용군은 부산 소림사에서 대기소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그들의 처지를 말해주는 신분증명서. 제대할 때 군복을 그대로 입고 대기소 생활을 하던 그들은 거리에서 자주 검문을 받았고 그때마다 신분상의 문제로 곤욕을 치렀던 것이다. 54년 정부가 서울로 환도하게 되면서 제1학도의용군의 임시대기소 역시 부산 소림사에서 지금의 인사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이 좁은 건물에서 100여 명이 우리가 당시는 군복을 입고 국방부 장관의 증명을 합법적으로 해서 군인 아닌 군인 그런 생활과 같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실 그 속된 말로 무슨 생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1년 군사혁명 후 군사원호법에 의해 이들은 직업을 갖게 되고 68년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서 그들의 생활과 명예는 어느 정도 회복됐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는 있다. (1977년 5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발행한 문서에는 전쟁 당시 제1학도의용군이 조직했던 3.1 독립대대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미군과 함께 고국 전선에 온 제1학도의용군은 대부분 미군 부대에 배속됐고 일부 전투 요원을 제외하고는 후방에서 전투 지원 및 미군 부대 경비만을 담당하고 있었다. 근데 전투로 같이 그 경비하러 온 게 아니다. 그 데모 아닌 데모를 그 부대에서 해가지고 그 상당히 무리를 일으켰는데 그때 그 일본계의 그 미군 장교인 지미 고자와 중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그 호국 그 정신이 상당히 투철하다 해가지고 사단장에게 건의해가지고 3.1 독립대대를 만들게 됩니다. 제1학도의용군으로만 구성된 독립부대. 총 인원 321명. 2개의 중대로 구성됐고 그 이름도 3.1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3.1대대였다. 비록 곧 해체되긴 했지만 3.1대대는 내 손으로 조국을 구하겠다는 그들의 불타는 충정을 보여준다. 전쟁이 끝난 후인 1959년 제1학도의용군 41명이 포함돼 극비리에 추진된 일이 있었다. 처음에는 뭐 우리가 어떠한 교육을 받고 어떻게 간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 합격되고 우이동 그 뭐 산사에 가보니까 소위 그 말하자면 그 이부에서 내려온 간첩들 밀봉 교육 받는 거랑 똑같은 형식 교육을 시작해요. 그때 일반 사회인도 한 30명을 모집해가지고 약 70명인데 3개 소대로 편성을 해가지고 내가 2소대 소대장을 맡고 또 하나 박영규라고 죽었습니다. 3소대장을 맡고 1소대는 일반 우리 사회에서 모집하는 거 1소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약 2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조총련의 제1교포 북송을 저지하려던 비밀작전. 그러나 잠입 과정에서 7명의 대원이 희생됐고 정부가 바뀌면서 송환령을 받고 귀국하던 도중
일본에서 24명이 체포되어 실형을 부형받는다. 3.1대대와 제1교포 북성 저지 활동에 관련된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성주경북의 그 국립묘지에는 24시간 햇불이 타오르고 출신 학교마다 그 명패나 흉상 앞에는 꽃다발이 헌화되어 있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국민들에게 자신들도 모르게 호국이지를 심어주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에게는 국방사상마저 그 정립 못한 채 오히려 군사문화라는 왜곡된 이해 속에서 국방 문화도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의 양화초등학교. 자, 우리 6월 6일이 현충일이죠? 네. 현충일을 맞이해서 그 6.25에 참전했던 우리 임정배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 6.25 참전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듣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할아버지께 박수로. 우리가 뭐 6.25 때 나라를 위해서 정말 와대가 싸워가지고 뭐 군싸움 몇 개 타고 이거 자랑하러 온 거 아닙니까? 왜? 전쟁 행위라는 건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그러나 전쟁에 가서 확실하게 용감하게 싸웠다는 건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커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오늘 김성옥 씨는 전쟁이 뭔지 잘 모르는 어린 학생들과 손자에게 그들이 피로서 지켜낸 조국과 자유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다. 뭔가 행동을 결정해야 될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해한 걸 한번 회상을 해가지고, 아, 우리 할아버지들 나라가 올 때 이렇게 했다더라. 그것이 과연 나라를 위한 옳은 길이었는가? 내가 그럼 지금 처해가지고 나는 뭘 해야 되겠냐, 나는. 그때 한번 생각을 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반도에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출판사에서 대학생들을 멀리 일본에서부터 현해탄을 건너 고국의 전선에 뛰어들었던 정배 할아버지의 얘기는 작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 실리게 됐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1학도 의원군 이제서야 아이들은 교과서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배우게 된 것이다. 분들은 6.25 전쟁 때 할아버지와 함께 참전했던 친구분들로서 지난 날을 떠올리며 이야기꽃을 피우셨다. 이들 어린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그린 우리 조국. 그것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한국이었고 통일된 또 하나의 한국이었다. 이북까지 가고 저 동해안은 원산이라는 데는 그것도 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옛날에 이제 기차가 전쟁에 철원 민통선 안쪽에 월정리역, 그 한쪽에는 금강산까지 달리던 녹슨 철마가 하나 누워있다. 할아버지 세대에서 전쟁은 이미 끝이 났지만 전쟁의 상처는 이 땅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어린 세대에게 할아버지 세대들이 피 흘려 싸웠던 전쟁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전쟁으로 금강산까지 달리던 철로는 이제 끊기고 녹슨 철마 위로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할아버지 세대들이 살아서 다 이루지 못한 일들. 이제 이들 어린 세대에게서 다시 희망을 품어볼 수 있을까? 불타는 충정 하나로 분연히 떨쳐 일어난 제1학도의용군. 그들의 참전을 기념하기 위해 제1거류민단과 제1학도의용군 동지회에서는 모금운동을 벌여 기념비를 세웠다.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함이 아니었다. 타국에서부터 군번 없는 병사로 자원해 조국의 자유를 지켜냈던 641명 동지들의 그 숭고한 정신만은 길이 기억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스라엘의 정신을 뭘로 표현하느냐, 여러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쟁이 났을 때 미국 유학생들이 비행기를 대가지고 자기 나라에 갔다. 그것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건국의 정신이다. 한데 우리는 17년 전에 먼저 있었습니다. 무엇이 일본에 있던 그들을 이 땅에 불러들였는가?